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곰브리치 세계사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른스트 곰브리치가 쓰셨고요. 62쪽 7장입니다. 제목은 영웅들의 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 이야기예요. 그리스. 자, 64쪽.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리스 본토와 인접한 많은 섬들과 해안에는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호전적인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은 통일 왕국을 형성하지는 못했으며 수많은 왕들이 소규모의 요새 도시들을 다스렸다. 이들도 페니키아인처럼 해양 민족이었으나 무역보다는 전쟁에 주력했다. 이 도시 국가들은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끔은 힘을 합쳐 다른 해안지대를 약탈하기도 했다. 이런 노략질을 통해 이들 민족은 많은 금보화를 획득했으며 날이 갈수록 담대해졌다. 해적질을 하려면 꾀도 많아야 하지만 담대함도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해적질은 보통 성곽에 사는 귀족들의 일이었고 대다수 평민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웠다. 이들 귀족은 이집트인이나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과 달리 전통을 고수하는 것에는 별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 민족을 약탈하고 전쟁을 일삼는 과정에서 이들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획득했으며 변화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지역에서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 이후 이 지역 사람들은 기존 상태가 최선의 상태라고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변해나갔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컨대 그리스나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작은 항아리 조각을 발견하면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이 조각은 대략 이러저러한 시대의 것이 분명하다. 그보다 100년쯤 후에는 이런 도자기는 너무 구식이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만큼 변화를 중시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리스인들이. 그리고 67쪽으로 점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타인들이 거대한 궁전에 남긴 벽화는 당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의 벽화들과 전혀 다르다. 당신도 기억하듯 이집트의 벽화는 아주 아름답기는 했지만 그들 종교의 사자들처럼 다소 경직되고 부자연스러운 요소가 없지 않았다. 크레타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 크레타인이 가장 즐겨 그린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이었다. 이들은 멧돼지를 쫓는 사냥개나 황소의 등을 뛰어넘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했다. 그리스인은 이런 크레타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아마 문자도 크레타인들에게서 전승받았을 것이다. 그리스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만큼 간단하지 않아서 편지 쓰기보다는 물품 목록 같은 것을 작성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목록을 최근에 와서야 해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문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기원전 1200년경 소멸하고 말았다. 대략 그 무렵,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유대 민족을 지배하기 이전에 북쪽의 다른 민족이 그리스 반도로 이주해 왔다. 이 새로운 민족과 일찍이 그리스 반도에 살면서 미케네 문명을 건설한 민족이 친족 관계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친족이었을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아무튼 이들은 원래의 왕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크레타는 이미 그 전에 멸망했지만 새로운 이주자들은 찬란한 그 문화를 늘 동경했고 새로운 도시들에 정착해 자신들의 성역을 건설한 후에도 그 옛날에 대한 기억을 이어나갔다.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이들은 고대 미케네 왕들의 이야기와 자신들의 정복과 투쟁의 역사를 섞어버렸다. 이 새로운 민족이 바로
그리스인이고 이들의 궁전에서 불린 전설과 노래가 바로 2장의 처음에서 다룬 호메로스의 서사시이다. 그러니까 이 서사시는 이미 기원전 800년경에 지어진 것이다. 그리스인이 그리스 반도로 이주해 왔을 때 그들은 아직 그리스인이 아니었다. 무슨 엉뚱한 말이냐고? 하지만 사실이다. 내 말은 이들이 그리스 반도로 내려와 살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아직 단일 민족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들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다양한 방언을 사용했고 서로 다른 족장의 지배를 받았다. 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책을 보면 수족이나 모이칸족 같은 여러 부족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도리아인이나 이오니아인, 에올리아인 등으로 불린 이들 그리스 부족은 그들만큼 용감무쌍했다. 하지만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미 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다. 그와 달리 미케네와 크레타로 이주한 사람들은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읽을 수 있듯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처자식을 이끌고 제일 먼저 내려온 부족은 도리아인이었다. 이들은 그리스 반도의 최남단 단풍잎처럼 생긴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 밀고 내려와 토착민을 복속시켰다. 이들은 토착민을 노예로 삼아 농사를 짓게 했으며 자신들은 스파르타라는 도시에 거주했다. 그 다음에 이주해 온 이오니아인은 그리스 전역에 털을 잡지는 않았다. 개종 다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부, 그러니까 아티카 반도에 털을 잡았다. 이들은 바로 바다 가까이에 정착해서 포도와 곡식, 올리브를 재배했다. 이들은 도시를 건설해서 아테네 여신에게 봉헌하기도 했는데 아테네 여신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항해자 오디세우스를 도와주었던 여신이다. 이 도시의 이름도 아테네이다. 모든 이오니아 부족이 그렇듯 항해술이 뛰어났던 아테네인은 이웃의 작은 섬들을 서서히 점령해 나갔다. 그 후로 이 섬들을 이오니아 제도라고 부른다. 이들은 더 멀리 진출해서 그리스 반도 맞은편에 있는 소아시아의 풍요로운 해안 지역에 여러 도시를 세웠다. 페니키아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배를 몰고 와서 아테네인과 무역을 했다. 그리스인은 기름과 곡식은 물론 곳곳에서 찾아낸 은 같은 여러 금속을 교역 물품으로 내놓았다. 그 대신 페니키아인의 발전된 항해술을 재빨리 배워서 더 먼 해안지대로 진출했다. 그리스인은 먼 지역에도 여러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런 곳을 식민지라 한다. 또한 그리스인은 페니키아인으로부터 문자로 글을 쓰는 놀라운 기술도 전수받았다. 당신은 그리스인이 이 기술을 얼마나 훌륭하게 사용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읽는 거 말고 다른 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읽는 거밖에 없네요. 읽다가 중간중간 뭐 제 생각이 있으면 덧붙이겠지만요.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읽는 것도 공부라고 했죠. 자, 70쪽 8장 거인과의 싸움. 자, 산악민족. 이 산악민족은 페르시아인이었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데 페르시아인들이 더 이상 이민족의 억압을 참아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왔다. 키루스란 이름의 지혜롭고 용맹한 왕이 이민족의 지배에서 백성을 구해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키루스 왕은 기마대를 이끌고 바빌론 평원으로 진격했다. 거대한 요새 위에 바빌로니아인들은 바빌론을 점령하겠다며 달려온 한 웅큼의 전사들을 내려다보며 한껏 비웃었다. 하지만 키루스 왕이 지휘하는 페르시아인들은 지략과 용기 덕분에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광대한 왕국의 지배자가 된 키루스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빌로니아인의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민족을 풀어준 것이었다. 유대인들도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
이때가 바로 기원전 538년이었다. 하지만 키루스 왕은 그처럼 광대한 왕국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계속 진군했고 이집트 정벌에 나섰다. 키루스 왕은 이집트로 가는 도중 죽었지만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결국 이집트를 정복하고 파라오를 폐위시켰다. 이것이 바로 300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이집트 왕국의 종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소수민족이었던 페르시아인은 한 거대한 세계를 거의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거의라고 말한 것은 아직 그리스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차례가 되어야 했다. 그리스와 전쟁이 시작된 것은 캄비세스 왕이 죽고 위대한 통치자인 다리우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다리우스는 이집트에서 인도 국경까지 이르는 광대한 제국 구석구석에 자신의 통치력이 미치기를 원했다. 그는 도로를 닦아 제국의 모든 지역에 식량이 전달될 수 있게 했으며 최고 관리인 총독마저도 왕의 귀와 눈이나 불릴 밀정들을 시켜 감시했다. 또한 다리우스는 이오니아인들의 식민 도시가 있는 소아시아까지 제국을 확장시켰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대제국에 복속되어 소아시아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지배자의 엄한 명령을 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리스 식민지의 거주민들은 대개가 부유한 상인이었고 도시의 공무를 자기들끼리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데 익숙했다. 또 이민족의 지배를 원하지 않았고 페르시아 왕에게 공무를 바치는 것도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페르시아 관리들을 내쫓아버렸다. 이 식민지 건설에 관여했던 그리스 본토인들, 특히 아테네인들은 식민지 주민들을 지원했고 함선도 보내주었다. 왕들의 왕이라 불렸던 페르시아 왕은 한 줌도 안 되는 종족이 세계의 지배자인 자신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도시들에서 일어난 반란은 쉽게 진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이 반란에 끼어든 아테네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아테네를 파괴하고 그리스 본토를 정복하기 위해 대규모 함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이 함대는 폭풍을 만나고 암초에 부딪혀서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 다리우스는 더욱더 커다란 노여움에 사로잡혔다. 심지어 노예를 지켜 새끼 식사 때마다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한다. 전하, 아테네인들을 잊지 마소서. 그만큼 왕의 노여움은 컸다. 다리우스는 새로 정비한 함대를 사위에게 맡겨 아테네로 보냈다. 페르시아 함대는 도중에 수많은 섬을 정복하고 여러 도시를 파괴했다. 마침내 아테네에서 아주 가까운 마라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곳에 상륙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그 규모는 7만 명에 이르렀으니 아테네 전체 주민보다도 많았다. 아테네군의 숫자는 페르시아군의 7분의 1 정도인 1만 명에 불과했다. 아테네군의 운명은 이미 결정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아테네군의 사령관은 밀티아데스라는 용감하고 영리한 사람이었다. 밀티아데스는 오랫동안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투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아테네인은 이 전쟁에 자신들의 자유와 생사와 가족들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아테네군은 마라톤 근처에서 대오를 편성해 페르시아군을 급습했다. 페르시아군은 예상치 못한 기습을 받아 많은 병사를 잃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배에 올라타 얼른 도망쳐버렸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토록 막강한 군대를 물리친 기쁨에 들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밀티아데스는 용맹할 뿐 아니라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페르시아 함대가 정말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없어 무방비 상태인 아테네로 방향을 돌린 것임을 간파했다. 당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에는 병사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쉽게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의 해로는 육로보다 멀었다. 좁고 길쭉한 반도를 돌아서
배를 몰아야 했기 때문이다. 밀티아데스는 전령에게 죽을 힘을 다해 육로를 달려가서 아테네인들에게 경고하라고 명했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간 전령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경주는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다. 밀티아데스도 정군을 이끌고서 같은 길을 전속력으로 달렸다. 아테네군이 가까스로 아테네항에 도착했을 때 멀리 수평선으로 페르시아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페르시아 군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페르시아 군은 용맹스러운 그리스 군대와 다시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국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뿐 아니라 그리스 전체가 위기에서 벗어났으니 이때가 기원전 490년이다. 마라톤에서 패전 소식을 접한 다리우스가 그 어떤 노여움에 사로잡혔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새로운 침공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에 군대를 동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 다리우스는 죽었고 그리스에 대한 철저한 복수는 후계자인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맡겼다. 이 왕은 이제 100만의 대군을 이제 이끌고 그리스를 이제 치러 가는 거죠. 바다에 이제 작은 배들로 부교를 만들어서 건너려고 했는데 부교가 높은 파도 때문에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제 분을 못 이긴 크세르크세스 왕은 쇠사슬로 바다를 내리쳤다고 해요. 자, 페르시아 대군의 일부는 이번에도 전함을 몰고 그리스로 향했죠. 다른 일부는 육로로 진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페르시아 군에게 포위당한 스파르타군 300명과 동맹군 700명은 결국 이제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게 엄청 길긴 한데 결국 이제 아테네인들이 이 페르시아 군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략으로. 대단하죠. 지략으로 막았다. 그 엄청난 군대를. 자, 그래서 만약 페르시아인이 기원전 490년 마라톤에서 또는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겨서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말았다면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 발전할 수가 없었겠죠.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 사회는 1년이 멀다 하고 새로운 것이 등장했으며 어떠한 제도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시험하며 결코 만족하거나 안주할 줄 모르는 것이 그들의 성격이었다. 심지어 전쟁 영웅, 페르시아 전쟁의 위대한 영웅인 밀티아데스나 테미스토클레스도 그런 운명을 피하지 못했대요. 아테네 시민들은 한때 이들을 찬양하고 존경하면서 기념비까지 세워졌으나 머지않아 탄핵과 비방의 대상으로 삼고 추방시켜버렸다. 대단하죠.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장을 볼게요. 80쪽 9장 스파르타와 아테네입니다. 이 장도 일단 쭉쭉 읽어볼게요.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리스는 작은 반도이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반도에서는 소수의 작은 도시들만이 활발히 교역을 펼쳤을 뿐 나머지 지역은 황량한 산악지대와 곡식을 재배하기 쉽지 않은 돌투성이 들판이었다. 게다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듯 이 반도에는 여러 부족이 공존하고 있었다. 남부에는 도리아인이 모여 살았고 북부에는 이오니아인과 에올리아인이 주로 거주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족들은 언어나 외모에서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저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했을 뿐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가깝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흔하듯 가까운 친척 관계인 이 부족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부족들은 서로 얕보고 질시했다. 그리스 반도에는 전국을 지배하는 왕이나 공통의 행정기관이 없었고 각각의 도시가 저마다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있기는 했는데 그게 바로 공통의 종교와 스포츠였다는 거죠. 이들의 종교와 스포츠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인들은 최고신 제우스를 기리기 위해 그의 성역에서 4년마다 거대한 규모의 경기를 열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의 성역을 올림피아라 불렀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신전과 경기장이 있었다. 4년마다 모든 그리스인, 즉 도리아인과 이오니아인, 스파르타인, 아테네인 등이 이 경기장에 모여 달리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레슬링, 전차 경주 솜씨를 겨뤘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생애 최대의 영예로 간주되었다.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올리브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대신 열렬한 축하가 뒤따랐다. 최고의 시인들이 장엄한 시를 지어 승자를 찬미했으며 최고의 조각가들은 승자의 입상을 만들어 올림피아에 세웠다. 전차를 몰거나 원반을 던지는 모습 혹은 경기 전 몸에 기름을 바르는 모습이었다. 이 입상들은 지금도 유럽의 여러 박물관에서 구경할 수 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피아 경기는 모든 그리스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리스 전역에 공통적인 시간 계산이 필요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이 기준은 점차 관습화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탄생 이후 몇 년, 서기 몇 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인들은 몇 번째 올림피아 경기가 있고 나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첫 번째 올림피아 경기는 기원전 776년에 개최되었대요. 그러면 10번째 경기는 언제였을까? 이 경기가 4년마다 열렸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계산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의 모든 부족이 공유했던 것이 올림피아 경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델포에 있던 태양신 아폴론의 성역과 관계가 있다. 이 성역에서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화산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델포이의 집안에는 땅속 증기를 뿜어내는 구멍이 있었다. 증기를 들이마신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술 취한 사람이나 열에 들뜬 사람처럼 두서없는 말을 짓거렸다. 그런데 의미 없는 듯한 이런 말이 그리스인에게는 지극히 신비롭게 여겨졌다. 이게 델포이 신탁이라는 거죠. 신탁에 대한 얘기 넘어가서 83쪽 그리스의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스파르타인에 관해 앞서 나온 내용을 잠시 정리해보자. 이들은 도리아인이었고 기원전 1100년경 그리스 반도로 이주해왔으며 토착민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았다. 그런데 노예들은 주인인 스파르타인들보다 그 수가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인들은 한시도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겠죠. 언제 자국의 노예와 주변 민족들이 반란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들을 제압하려면 강인하고 용맹해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실제 스파르타인들은 그런 선택을 했고 정치가인 리크루고스는 이를 법률로 정해놓았대요. 스파르타인은 태어난 아기가 허약해서 전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죽여버렸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더욱더 강인해져야만 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력 단련을 했으며 고통과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도록 훈련받았다. 또한 아이들은 배불리 먹지도 못했고 그 어떤 오락도 금지당했다. 사내 아이들은 이따금 이유 없이 얻어맞기도 했는데 그 목적은 고통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혹독한 교육 방식을 가리켜 오늘날에도
스파르타식 교육이라 이른다. 이 교육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음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파르타인이 그렇게 혹독하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네요. 스파르타인들이 그토록 용맹스럽게 된 까닭은 두려움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예를 두려워했다. 반면에 아테네인들에게는 그만큼 커다란 두려움의 대상이 없었다. 그런 압박이 없는 아테네의 사정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아테네도 한때는 스파르타처럼 귀족들의 지배를 받았으며 드라코온이란 인물이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드라콘의 법률은 너무 엄격해서 오늘날에도 드라콘 같은 엄혹함이란 표현을 쓰곤 한다. 배를 타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아테네인들이 그런 상태를 긴 시간 동안 참아내지는 않았다. 아테네에는 아주 현명한 귀족이 한 명 있어서 이 도시 국가의 새로운 헌법을 도입했다. 이 귀족의 이름은 솔론이며 그가 기원전 594년,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무렵 아테네에 도입한 헌법을 솔론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헌법에 따르면 이 도시 국가의 모든 일은 아테네 시민에 의해 직접 결정되어야 했다. 즉 시민들이 아테네 광장에 모여 투표를 하고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원로회도 투표에 의해 구성되어야 했다. 이런 헌법 체제를 민주주의, 그리스어로는 데모크라티아라고 한다. 물론 아테네 주민의 모두가 이런 민의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거주민의 권리는 재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많은 아테네 주민은 이러한 민주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름대로 관여할 수 있었고 또한 누구나 도시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도시는 그리스어로 폴리스이며 정치를 뜻하는 서영어 폴리틱은 원래 도시의 일을 뜻한다. 85쪽. 물론 한동안은 그때그때 시민들이 인기를 얻은 귀족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기도 했다. 이러한 독재자를 참주라 한다. 하지만 참주들은 얼마 못 가 모두 쫓겨났으며 아테네인들은 진정한 시민의 지배를 실현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듯 아테네인은 불안정한 정신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들은 다시금 자유를 잃을까봐 걱정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모든 정치가를 도시에서 추방시켜버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특정 인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독재자로 만들기도 했다. 페르시아를 물리친 것도 자유로운 아테네 시민이었지만 영웅 밀티아데스나 테미스토클레스를 배은망덕하게 저버린 것도 바로 이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6조. 미네에서 아테네인들은 어떤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다고 합니다. 사고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겠죠? 이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며 모든 사건의 최초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해 깊이 생각했다. 이러한 성찰을 철학이라 한다. 그런데 아테네인은 자연이나 세계만을 깊은 생각의 대상, 다시 말해 철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며 어떤 것이 정당하고 어떤 것이 부당한지에 관해서도 알고 싶어 했다. 이들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모든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했다. 자, 이렇게 철학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리스 예술가들은 아름다움과 인간의 모습을 신의 형상에서 표현해냈다. 당시 신상을 만든 조각가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피디아스였다. 이런 식으로 신전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힌다. 자,
이런 거 아테네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두 가지, 즉 지혜로운 생각과 형식의 아름다움을 제3의 예술에서 융합시켰다. 이 예술은 문학을 가리킨다. 게다가 문학에서 아테네인은 연극이라는 새롭고 독특한 분야도 만들어냈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연극도 원래 종교, 구체적으로는 디오니소스 신을 위한 축제와 연관이 있었다.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0쪽, 10장, 깨달은 사람의 나라. 이번에는 세상의 다른 끝으로 가보자. 인도와 중국이 그곳이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던 무렵 이 거대한 나라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자. 인도에도 메소포타미아의 버금가는 문명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수메르인이 우르에서 새를 떨치고 있던 것과 거의 같은 시기, 기원전 2500년경에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는 거대한 도시가 발달해 있었다. 이 도시에는 수도시설과 운하가 정비되어 있었고 여러 사원과 가옥, 상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모헨조다로인데 1920년 그 흔적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런 도시가 있었으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인도어와 게르만족의 언어는 같은 종류의 언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언어를 총괄해서 인도 게르만어라 부른다. 그리고 이제 카스트 제도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인도의 유명한 그런 제도이죠. 인도 게르만어를 사용하는 인도인은 그리스로 침입한 도리아인처럼 인도로 밀고 내려왔다. 그리고 도리아인과 마찬가지로 토착민을 복속시켰던 것이 분명하다. 이 정복자들의 후손은 점차로 인도 대륙의 대부분을 장악해 나갔다. 이들은 토착민들과 엄격히 거리를 유지했다. 이러한 거리 유지는 사회 제도로 고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카스트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신분이 아주 엄격히 구분되었다. 전사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수였는데 이들은 평생 동안 전사여야 했고 이들의 후손 역시 전사 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 없었다. 이들은 전사 카스트였다. 전사 외의 다른 카스트로는 수공업자나 농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도 엄격하고 폐쇄적인 성격을 갖기는 마찬가지여서 한 번 속한 카스트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다. 농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공업자가 될 수 없었고 거꾸로 수공업자는 절대로 농부가 될 수 없었다. 그 자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른 카스트에 속한 사람과 결혼도 안 되고 한 자리에서 식사하거나 같은 차를 타는 것도 금지되어 있대요.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카스트 제도가 이만큼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92쪽 보면 최고의 카스트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었다. 전사 카스트보다 높은 계급인 이들은 제사를 관장하고 신전을 관리했으며 학문도 전담했다. 기도문과 찬미가가 문자로 정착되기 이전까지 브라만은 철저하게 암송하는 방식으로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기도문과 찬미가를 보존시켰다. 이처럼 카스트는 4가지이지만 각각의 카스트는 다시 수많은 하위 카스트로 나뉘어 각자의 폐쇄성을 유지했다. 그런데 인도인들 중에는 아무런 카스트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파리아라 불린 이 사람들은 가장 불결하고 불쾌한 일을 전담해야 했다. 가장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파리아와 어울려서는 안 되었다. 이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불결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파리아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림자를 드리워서도 안 되었다.
파리아의 그림자조차 더럽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인간이란 이처럼 잔인해질 수도 있는 존재이다. 신분 문제를 제외한다면 인도인은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인도의 사제들은 진지하고 독실한 사람들이었으며 종종 외떨어진 숲속에 응거하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많은 신들, 특히 숭고한 존재이며 최고의 신인 브라흐마에 관해 명상을 거듭했다. 사제들은 여러 신과 인간,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생명이 최고신의 숨결 덕에 살아가며 태양빛에서 들판의 새싹, 생선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안에 최고신이 고르게 작용한다고 느꼈다. 이렇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통일성을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 인도의 사제들은 기묘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들은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 오직 그 통일성에 관해서만 생각을 거듭했다.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도록 등을 꼿꼿이 세우고 눈을 반쯤 감은 채 가부좌를 틀고서 명상에 잠겼다. 가능한 한 숨을 적게 쉬고 음식도 절제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내면의 성장을 얻고 참회하여 신의 입김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특이한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3000년 전 인도에는 이런 성인과 참회자들, 은둔자들이 아주 많았으며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과 아주 달랐다. 그 사람은 바로 기원전 500년경 살았던 고타마 왕자, 부처입니다. 부처.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지금부터 부처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습니다. 이 깨달은 사람이라 불린 이 고타마 왕자는 온갖 호사함과 부유함을 누리면서 동양의 왕국에서 자라났다. 왕궁도 3개나 되어서 여름, 겨울,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 번갈아가며 머물렀다. 왕자는 아름다운 음악이 끊이지 않는 왕궁을 나가본 적이 없었다. 왕궁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를 아버지인 왕이 막았던 것이다. 왕은 세상의 모든 슬픔에서 아들을 떼어놓고 싶었다. 심지어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왕자 곁에 얼씬할 수조차 없었다. 고타마 왕자는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왕궁을 나섰다가 늙어 허리가 굽은 노인을 보았다. 왕자는 마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마부는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왕궁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다시 외출했을 때 왕자는 병이 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병에 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왕자는 한층 더 깊은 생각에 잠겨 아내와 어린 아들이 기다리는 왕궁으로 돌아왔다. 또 어느 날 왕자는 죽은 사람도 목격하게 되었다. 왕자는 더 이상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가 은둔자 한 사람을 보았고 자신도 광야로 나가 세상의 고통, 늙음, 질병, 죽음을 통해 드러난 그 고통에 관해 명상하기로 결심했다. 훗날 부처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렇게 나는 떠났다. 행복한 유년을 누리다 갓 어른이 된 시점이었으니 아직 청순하고 머리칼도 검은 한창 때의 나이였다. 나는 울며 한탄하는 부모의 뜻을 저버린 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바랜 옷을 걸치고는 집을 나서 정처 없는 길을 떠났다. 고타마 왕자는 6년 동안 은둔하면서 참회의 생활을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명상에 잠겼고 더 엄격히 고행을 했다. 앉은 자리에서 숨도 거의 쉬지 않으면서 혹독한 고통을 견뎌냈으며 기력이 쇠해 쓰러질 정도로 음식도 기피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온은 찾을 수 없었다. 고타마는 이 세상이란 대체 무엇이며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인가? 라는 물음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거듭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
태어나 나이를 먹고 병들어 죽는 것에 관해 생각했지만 단순한 참회만으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고타마는 다시 음식을 먹어 기력을 회복하고 숨도 제대로 쉬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경탄에 맞지 않던 다른 은둔자들이 그를 경멸하기 시작했다. 고타마는 주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숲속 빈터의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여러 해 동안 알고자 했던 것을 갑작스레 알게 된 것이다. 마치 내면에서 갑작스레 불빛이 켜진 것 같았다. 마침내 고타마는 깨달은 사람, 부처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길을 나섰다. 머지않아 고타마가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해탈한 사람이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고타마 부처를 따르던 이들은 하나의 교단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이다. 이렇다고 합니다. 해탈, 깨달음이란 뭘까요? 해탈이란 문제, 내면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 모든 괴로움은 욕심에서 생기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욕망을 줄일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게 된다. 이런 깨달음. 부처가 말하는 잔잔한 바다와 같은 내면의 평온이 필요하겠죠.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선하게 대하며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만이 갖는 고요하고 위대한 행복감. 모든 욕망의 주인이 된 사람은 죽은 후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로 갈 수 있다. 욕망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무의 경지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불교, 인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쪽 11장 거대한 민족의 위대한 스승,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도의 궁전에 사는 황제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다.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로 여겨졌듯 중국의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란 의미에서 천자라 불렸다. 거대한 중국에는 한 명의 왕이 있었지만 이 나라는 이집트보다 크고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를 합친 것보다도 넓어서 왕의 신하인 여러 제후들이 나누어 다스렸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후들은 세력이 아주 막강해져서 왕의 명령조차 듣지 않게 되었다. 제후들은 끊임없이 싸웠고 힘센 제후국이 약한 제후국을 차례로 집어삼켰다. 기원전 221년에 이르자 마침내 중국에는 단 한 명의 제후만 남게 되었다. 그가 바로 진시 황제라는 중국 최초의 황제였다. 중국이 너무 넓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문자로 이 분열을 통일할 수 있었다. 중국의 문자를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나 이제 다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한자는 6만 개 가량 된다. 중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전개한 사상이나 원리가 여러 민족에게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다. 한자 덕분에. 인도에서 부처가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려 하던 무렵, 기원전 500년경이죠. 중국에서도 한 위인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가르침을 폈다. 누구냐? 바로 공자였던 거죠. 공자는 왕족이 아닌 평민 출신이었고 은둔자가 아니라 관리며 학자였다. 공자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 고통에서 해방되는 문제보다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문제,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가 조화로이 어울리는 문제였다. 한마디로 그의 목표는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었다.
공자가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자는 옛것을 신뢰하고 좋아한다 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수천 년간 지켜진 예절이나 관습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공자는 사람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착하고 올바르게 태어난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착하고 바르다. 공자에 따르면 가족이야말로 이런 마음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부모처럼 대하고 더 나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듯 나라의 법도 항상 지키기 마련이다. 군주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노자 이야기도 잠깐 나와요. 노자는 이제 105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이 곰브리치가 해석한 노자일 텐데 노자의 사상이란 대략 이런 것이다. 바람과 날씨, 식물과 동물, 밤과 낮의 변화, 별들의 움직임을 비롯한 모든 세상 일에는 하나의 위대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도라 한다. 도란 길이란 뜻이다. 그런데 인간은 불안함 때문에, 즉 바삐 살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며 또 재물을 바치고 기도하느라 이 법칙이 가까이 오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다. 도의 작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마음을 지극히 평온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그 무엇에도 귀 기울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처럼 사람이 나무 한 그루나 꽃 한 송이처럼 아무 의지나 의욕도 없는 상태에 이르면 마침내 위대한 보편적 법칙, 즉 하늘을 움직이고 봄을 불러오는 도가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런 겁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고요. 공자와 노자에 대해서 곰브리치가 대략 정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6쪽 12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가. 다시 그리스로 넘어왔어요. 서양으로. 다시 동양에 잠깐 갔다가 이 책의 특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순으로 나갑니다. 시간 순으로 차곡차곡 서사를 쌓아가요. 이때 당시에는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서양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스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니까 시간 순으로 머릿속에 정리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뭔가 이제 정리가 되는 느낌이죠. 자, 보겠습니다. 12장. 그리스의 찬란한 시대는 오래지 않아 막을 내렸다. 그리스인은 다른 모든 것은 할 수 있어도 평화는 유지할 줄 몰랐다. 특히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다. 이미 기원전 431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두 도시는 혹독한 전쟁을 벌였다. 이것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스파르타인과 아테나인이 엄청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아테네인이 지기도 하고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풍비박산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분란의 와중에 이민족이 끼어들었대요. 이 이민족은 누구냐? 그리스 북부의 산악지대에 사는 마케도니아인이었다. 마케도니아인은 그리스인과 친족이지만 훨씬 거칠고 싸움을 잘했으며 필리포스라는 아주 영리한 왕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필리포스 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군은 카이로네이아라는 곳에서 그리스인들과 싸워 이겼다. 불과 100여 년 전 페르시아 대군과 싸워 이겼던 그리스군이 참패한 것이다. 이제 그리스인은 자유를 잃었다. 그리스인이 그토록 남용했던 자유는 기원전 338년 종말을 고했다. 그렇지만 필리포스 왕이 그리스를 완전히
굴종시키거나 약탈하려 들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그의 새로운 계획은 그리스인과 마케도니아인으로 구성된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정벌에 나서는 것이었대요. 자, 그리고 108쪽을 넘어가서 자, 필리포스 왕은 전쟁 준비를 마치기 전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필리포스로부터 그리스와 고향인 마케도니아를 상속받은 새로운 왕은 20살도 안 된 청년으로 이름은 알렉산드로스였대요.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인 거죠. 자, 알렉산드로스는 평범한 젊은이가 아니었다. 용맹하고 명예욕이 강한 전사였다고 해요.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은 누구였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엄청나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는 자연의 역사와 별의 움직임, 동식물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역사와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글도 남겼고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행동, 논리학과 윤리학에 관한 책도 집필했다. 자, 알렉산드로스는 모든 것을 습득했다. 호메로스의 영웅서사시를 즐겨 읽었대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도 만난 적이 있죠. 그리고 어쨌든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정복을 해 나갑니다. 주변에 이제 하나씩 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요. 페니키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은 거대한 규모의 군대를 모았지만 결국 지고 말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그 모든 지역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승전거를 올리면서 점령해 나가죠. 네, 여기까지 해서 119쪽까지가 그리스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읽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너무 많아요. 읽다 보니까 너무 많아. 이걸 다 읽는 건 미친 짓이야. 하루 종일 걸립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힘들어서 다 못 읽겠어요. 읽다 보니까 장난 아니다. 이거를 그래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요약을 하는 식으로. 솔직히 뭐 알렉산드로스가 많은 지역을 점령했더라, 요 한마디로 끝날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서술해 놨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죠, 디테일도. 하지만 너무 길다. 이건 자세한 내용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책 좋아요. 좋고 세계사를 간략하게 좀 훑어보는데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 이제 다음 13장은 로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마 이야기는 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